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은 무역계약 파트 중에서도 세 번째 무역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날입니다. 일단 무역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 당사자,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건을 팔고 사기로 약속을 하고 그 물품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동시키기 위한 운송계약이 체결이 되고요. 그 운송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운송하는 와중에 어떠한 화물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계약이 부수적으로 또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무역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화물의 손상에 대비해서 체결을 하는 무역 보험의 파트가 되겠고요. 우리 지금 교재로는요. 161페이지에서부터 16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험계약 외에도 우리가 나중에 파트 3에서 다루겠지만 이제 신용장 계약 이라고 하는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서 그런 것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운송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화물의 손해, 사고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건 공해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의 매매 당사자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보다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상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영국 해상보험법이라고 하는 MIA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국가, 2개 이상의 국가가 연관이 되어지고 또 언제 어떻게 어디서 손해가 발생되는지를 밝히기 쉽지 않다 보니 준거법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준거법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준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영국 해상보험법, 마린 인슈어런스 액트라고 해서 줄여서 MIA라고 합니다. 이 MIA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MIA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준거법을 정해둬야 이제 분쟁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도 보다 수월하게 이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실손 보상 원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실손 보상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손해보험의 개념에서 생겨나는 건데 실제 손실을 입은 만큼 보상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손 보상의 원칙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이제 건강이라던가 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그 피보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피보험이라고 하는 말이 얼떨결에 나왔는데요. 그럼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지금 손실을 입은 만큼 보상해 드릴게요. 뭔가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손 보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보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파생되는 개념이 실손 보상 원칙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MIA, 방금 말씀드렸던 MIA 제1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손해, 즉 해상 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험자, 인슈어러가 피보험자, the assured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라고 MIA 제1조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피보험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보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물론 이런 보드마카를 해외로 판매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얘가 적도를 지나가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에 잉크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다 증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바닷물이 튀어서 얘를 감싸고 있는 종이 포장지가
포장지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에 대비를 해서 이 화물에, 내 화물에 어떤 이제 손해가 생겼을 때에 이거를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저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무역계약 처음 할 때 청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건이 이동이 되는지, 이 물건의 어떠한 손상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청한 김진욱이라는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화물의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고 얼마만큼의 이제 위험 담보를 원하는지를 보고 승낙 여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험자가, 그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성립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험계약을 청한 자가 있고, 보험계약을 어디에 청해요? 보험회사에 청하죠. 보험회사에. 이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자라고 하고요. 보험계약을 청한 자고, 이제 손해가 일어났을 때 그 보상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해요. 피보험자. 그래서 이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겠죠. 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험계약을 원하는 자가 청약을 해서 보험자가 승낙을 하고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럼 말로만 무슨 사고 일어나면 뭐 내가 보상해 줄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이 회사는 보험 사고가 일어나면 돈을 나한테 지급을 해줄 거기 때문에 공짜로 해주진 않을 거예요. 이때 나한테서 돈을 받습니다. 보험에 대한 매달 내는 요금이라는 뜻에서 보험료라는 걸 받고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줄게 라고 해서 보험금이라고 하는 걸 줘요. 보험금이라고 하는 걸 주고요. 자, 그리고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회사가 또 하나 주는 게 있어요. 너 우리한테 보험 진짜 가입됐네? 내가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증거 서류를 줄게 라고 하면서 보험증권을 함께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사고가 일어나는 대상은 이 보드마카죠. 이 보드마카잖아요. 이 보드마카를 뭐라고 하냐면 피보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험금을 주는데 이 보험금의 최대 한도를 보험금액이라고 합니다. 최대 한도를 보험금액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로 내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험가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서 지금 이 보험 용어들이 161페이지와 162페이지에 걸쳐져서 있는데요. 일단은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영문 표현도 함께 익혀두셔야 돼요. 자, 우리 어떤 가게에 방문을 했어요. 식당에 방문을 했어요. 그때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이러잖아요. 어슈어러가 보험자입니다. 회사 어슈어러. 그러면 거기 이미 들어간 사람, 보험 계약자를 assur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ssured라고 하고요. assured, insurer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insurer, assurer 둘 다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assurer 그리고 assure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 assure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assured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돈을 받는 사람, 보험 계약자는 증권을 손에 쥐고 있어요. 보험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증거 서류를 손에 쥐고 있어요. 보험 증권을 팔러시라고 합니다. 그 팔러시를 들고 있다고 해서 팔러시 홀더라고 얘기를 해요. 어셔옵쇼, 어셔러, 그리고 어셔드, 그리고 팔러시를 들고 있는 팔러시 홀더가 있고요. 매달 내는 요금, 보험료를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험금은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인슈런스 같은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 금액, 이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에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보험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걸 insured amou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보드마카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에 입을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보험 가액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험 가액은 insurable valu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62페이지 그 표에 보시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출제될 수도 있어요. 단독 문제는 아닐지라도 보기에 어떤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피보험 이익에 대한 어떤 이제 논란이라고 할까요? 서로 어떤 이제 주장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주장이 있냐면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잃어버리는 재산제, 그러니까 이 보드마카 그 재산 그 자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그냥 보드마카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가치다라고 하는 가치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재에서는 피보험 대상에 대해서 특정인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 내가 요걸로 인해서 가지는 경제적 이익이다라고 보고 있고, 피보험 이익의 요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건. 그래서 피보험 이익의 요건, 일단 적법성,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성, 세 번째가 확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법성은 뭐냐면 법에 적합해야 된다. 뭔가 사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법에 위반되는 그런 것들이면 안 되겠고, 피보험 이익 자체는 경제적인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보드마카 얼마 이런 식으로 뭔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경제적 이익이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보험 계약 당시에 반드시 측정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게 바로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의 세 가지 요건, 이거를 좀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법성, 두 번째 경제성, 세 번째 확정성, 이렇게 피보험 이익의 요건까지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상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쪽 당사자의 선의에 기초를 한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당사자가 최대 선의라고 하는 거를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뭐 사기에 의한 것이 뭐 사행성, 도박 이런 것들, 이런 게 이렇게 한쪽 당사자가 최대 선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그 상대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2페이지에 우리 보험계약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역계약 성격을 살펴봤을 때 네 가지가 있었죠. 그거를 떠올리시면 보험계약의 성격도 조금 기억을 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불효식 계약이다. 인포멀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라는 거를 납부를 했을 때에 반드시 증권을 지게끔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의 계약,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보험 계약은 당사자의 선의에 기초한다라고 해서 must good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MIA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 영국해상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적법한 해상 사업은 해상보험 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적법한 경우에만 이제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박이라던가 어떤 사행 계약 같은 거, 내가 일부러 보험 사기 같은 거 떠오르시죠? 그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한 책임 계약, limited liability라고 해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무한대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합의된 보험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해서 보험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자가 보상하는 최대 한도액이라고 해서 insured amount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낙선계약, consensual 아실 거고요. 쌍무계약, 양쪽 모두에게, 쌍방에게 의무가 있다. 한 사람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한 사람은 증권을 이제 주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양쪽 당사자의 의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유상계약, 계약관계에 있어서 양 당사자 쌍방이 경제적 대가성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해서 보험료, 보험금, 이미 경제적인 부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서로 간에 하고 있습니다. 자, 16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보험계약자 및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자의 의무가 먼저 나와 있어요. 보험자의 의무는요, 일단은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보험료를 받으면 증권이라고 하는 서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험금을 이제 돈을 주는 조건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이 보험금, 약속한 보험금을 주거나 돈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었으면 내가 기존에 받았던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험 계약에 따라서 손해보상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보험증권을 교부를 한다. 이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료를 받으면 그 동시에 증권을 주게끔 이제 이론상으로는 동시 충족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사고 발생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받은 보험료를 반환을 한다. 돈을 주는 경우 두 번째였죠. 그리고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이거는 우리 교재 1번부터 6번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험 계약의 성립 전과 보험 계약이 성립된 후와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세 가지로 몇 가지죠? 6가지를 요 3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립이 되기 전에. 자,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이거에는요,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에게 사고가 발생이 되면 돈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런 위험이 있어요. 라고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처음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그러니까 보험자가 이 위험을 인수를 할지 말지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된다. 사전에 고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뭐를 줘야 된다? 보험료를 줘야 된다.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자,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면 서로 간에 약속을 지켜야 돼요. 보험에서는 그 약속을 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보를 준수를 해야 된다. 담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영문 표현도 당연히 알아두셔야겠죠. 워런티라고 하는 거예요. 워런티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아래쪽에 회색 박스에, 그레이색 박스에 이제 그 워런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특정한 조건을 위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교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워런티, 어떤 약속을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반을 했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보험자는 면책이 됩니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면책이라고 하는 건 다만 자기가 면책이 되려면 얘네들이 어떤 워런티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험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얘네가 워런티를 위반을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원래대로 잘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보험자가 얘네가 워런티 위반했던 사실도 알고 입증도 했어. 다시 교정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런티에 대해서 뭐 이제 명시담보 대놓고 적어놓은 게 명시담보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가 신호등이 있는 길에서 길을 건너야 돼요. 이거는 물론 명시적으로 법제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뭐 이런 것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걸 이제 묵시담보라고 하는데, 명시담보로는 중립성 담보, 안전담보, 항해담보가 있고, 묵시담보로는 감항성, 선박의 감항성, 선박이 항해에 적합해야 된다. 안전하게. 그런 감항성 담보가 있고, 적법성 담보,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선박의 국적, 그리고 화물이 감항이라는 묵시담보는 없다. 선박의 국적 같은 경우에는 항해 중에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해서 선박의 이제 국적이라던가 화물의 감항 이런 이제 담보는 묵시담보는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경우 있죠. 이런 보기가 문제에 나왔었어요. 항해 금지 구역을 항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이제 담보 위반이 되겠죠. 누구의? 이들의 담보 위반이 되겠죠. 물론 운송인이 했다 하더라도 이제 묵시적 워런티 위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런티 위반을 할 경우에 이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라고 했는데 면책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을
해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립 후에는 담보를 준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사고 났어요 라고 하면서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즉시 통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손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어떠한 합리적 조치를 해야 돼요. 우리 이거 비엔나 협약에서도 뭔가 손해 발생 경감 의무 막 이런 거, 손해 경감 의무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손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합리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누군가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있잖아 나한테 빨리 보상해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이 생겨나죠. 그 권리를 반드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권리가 적절히 보존되고 나중에 이제 보험자가 얘를 대신해서 원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선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권리와 관련된 것. 이게 바로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팔러시홀더 그리고 어슈어드의 어떠한 의무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자의 어떤 의무들 하나하나 다 그냥 외우실 수도 있고 앞글자를 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좀 구분을 지어서 이해로써 뭔가 이해를 잘 해두신다면 굳이 한 글자 한 글자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내시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이라고 하는 건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해주는 기간이에요.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보드마카에 사고가 발생이 돼서 보드마카를 너가 손상을 입으면 내가 그거를 그 기간 동안에는 담보를 해줄게 라고 해서 보험기간이라고도 하고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보험을 계약한 기간하고 이 보험기간은 동일한 게 대부분이지만 뒤늦게 보드마카가 이미 한국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보험 계약 시작 일자를 한국에서 떠나는 그 날짜부터 소급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걸 소급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 계약은 보험 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이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의 파산이나 보험 당사자의 귀책, 의무 불이행 같은 것들 이런 게 있을 때에도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이렇게 의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 암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삼성생명에서 들까? 뭐 무슨 보험사에서 들까? 무슨 보험사에서 들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처럼 화물보험도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어떤 약관에 따를 것인가를 구분하게끔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협회적화 약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코텀즈 공부를 할 때 뭐 ICC A, B, C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게 협회적화 약관이에요. 해서 이 협회적화 약관도 예전에 쓰던 구약관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수정된 신약관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협회적화 약관에 따른 보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거예요. 그냥 물건이고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상대방이 받으면 끝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보험 이제 사고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한국에서 떠날 때부터래요. 그러면 배에 실으려고 화물을 이렇게 들어서 배에 올리다 툭 떨어졌어요. 이거 보상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정하도록 이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보험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관에 따른 보험기간과 구약관에 따른 보험기간이 좀 상이에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보험기간이 처음 시작되는 개시일자는 신약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험 목적물이 이 보드마카가 최초로 움직인 때예요. 움직인 때 처음에 보험 기간이 개시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유지는 통상의 운송 과정에 있는 동안 계속된다. 이 부분은 구약관과 동일하고요. 이제 종료가 중요합니다. 종료.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한 때 종료가 된다라고 했어요. 최종 목적지에서 어떻게 됐어요? 물건이 보관 장소나 운송 차량 등으로부터 양하가 완료되었어요. 목적지 양하가 완료되었거나 이게 첫 번째, 또는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그러니까 목적지 도착 전은, 목적지 아직 도착 전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의 운송 과정은 아닌데 목적지 도착 전에 어떻게 됐다. 처음에는 보관 또는 할당 분배를 위해서 기타 여러 이제 목적지가 아닌 창고 등에 이것도 양하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목적지 도착 전이겠죠. 어딘가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 보관 용기로 뭐가 선택됐을 때, 컨테이너가 선택이 되었을 때, 또는 목적지 항구에서 양하가 완료되고 6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 중에 먼저 발생되는 그 날짜가 있으면 그 날에 보험 계약은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관이고요. 구약관 같은 경우에는 움직인 때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떠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러면 떠나려고 차에 싣다가 이거를 떨어뜨리면 어쨌든 신약 구약관에서는 떠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 같은 경우에도 양하가 완료된 때가 아니라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첫 번째의 경우에도 양하가 완료된 때가 아니라 보관된 때라고 하고 있고, 예전에는 컨테이너 사용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양육 완료 후 60일이 경과한 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관, 구약관, 신약관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구약관과 비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아마 기억을 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도 그냥 책을 읽지 마시고 얘네들을 좀 나시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공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속 같은 경우에는 신약관과 구약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자유할 수 없는 지연, 일체, 항로 이탈,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환정 및 운송계약상 운송인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부터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 중 보험은 유효하게 계속된다라고 하는 점, 이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요, 보험 금액에 따라서, 보험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 내용이 확정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보험 계약 기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금액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보험 가액 기억나시나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고, 보험 금액은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 금액 최고 애들이 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을 보시면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더 커요. 내가 이 보드마카를 이제 뭐 배에 실어서 보내는데 해적이 나타나서 이 보드마카를 전부 훔쳐가 버렸어. 그랬을 때 내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고 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험은 1,500만 원 들어놓고, 이런 게 바로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크다는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초과보험하고 중복보험으로 구분을 해놓은 기준은 뭐냐라고 봤을 때, 초과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1인이에요. 이 보드마카에 대한 보험을 A보험사에만 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복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보드마카에 대한 보험을 A보험사와 B보험사에 들어놓은 거예요. 자, A보험사에만 이제 가입을 해놓은 경우든, A와 B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해놓은 경우든, 첫 번째가 초과보험, 두 번째가 중복보험이 되겠죠. 어떠한 경우든 내가 입은 손실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실손 보상의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A사에만 가입을 해놓은 경우에는 A회사에서는, A보험사에서는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아무리 보험금이 이따만큼 크게 가입을 해놨다고 해도 그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겠죠. 그럼 A와 B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A와 B가 통상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의 보험 금액으로 가입을 했느냐, 뭐 A한테는 뭐 700만 원, B한테는 800만 원 보험 금액을 이렇게 가입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비율에 따라서 A와 B가 내 손해를 보상을 해준다. 결국 초과보험이든 중복보험이든 내가 800만 원의 손해를 예를 들어 입었다 하면 내가 받는 보험금은 800만 원으로 도기를 해요. 다만 중복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걸 A와 B가 각각의 비율로
가입 당시에 보험 금액의 비율로 이제 나눠서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부 보험은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동일한 경우, 일부 보험은 보험 가액이 더 큰 경우예요. 초과보험, 중복보험하고 반대죠. 이거 설마 사고 나겠어? 내가 이거 다 잃어버려도 1,000만 원 손해지만 뭐 500만 원 정도만 가입하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비례보상이라고 해서 우리 보험금을 산출하는 산식은 옆에 나와 있죠. 그래서 손해 곱하기 보험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기간에 따른 분류예요. 나 이거 보드마카 한국에서부터 캐나다 갈 때까지 뭔 사고 나면 어떻게 좀 해줘? 보험금 좀 줘. 이게 바로 항해보험이고요. 기간보험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보드마카에 어떤 사고 나면 보상해줘 라고 하는 게 기간보험이고, 이 둘을 혼합한 방식도 있어요. 혼합보험이라고 해서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국에서 캐나다라고 가는 동안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혼합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내용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확정보험과 미확정보험이 있어요. 확정보험은 보험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확정이 돼 있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걸 확정보험이라고 하고, 미확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내용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선박을 타기로 했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보드마카를 뭐 1,000만 원어치 실을지 1,100만 원어치 실을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일부가 확정이 되지 않은 보험을 바로 미확정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확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박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뭔가 선박명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거를 보험회사, 보험자에게 없어졌네요.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확정 보험은 예정 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포괄 예정 보험, 개별 예정 보험으로 하고도 개별 예정 보험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우리 166페이지에 포괄 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포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 이 보드마카에 대해서 내가 보험 가입을 할게, 이런 것들이겠죠. 또는 개별보험은 이거 내가 이번에 인천에서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을 할 건데, 캐나다까지 가는 동안에 이 한 건에 대해서 내가 보험 계약 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별보험이 되겠고, 해서 포괄보험과 이제 예정보험이 짬뽕이 된 게 포괄 예정보험.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개별보험과 예정보험이 짬뽕이 된 게 개별 예정보험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괄 보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야기를 방금 간단하게 이제 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내가 이 보드마카를 계속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을 하는데 껌껌이 보험 가입하기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A보험사에다가 이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계속 실을 때마다 보험계약 건건이 체결하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통으로 계약 체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적이 될 때마다 물품의 리스트와 그리고 물품의 가격을 알려주는 거죠. 피보험자, 보험계약제는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럼 보험자는 반드시 그거를 인수를 해야 돼요. 통으로 이미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인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수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확정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료가 정산이 되는 거예요. 포괄보험을 가입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예상치로 뭔가 계산을 해두었겠지만, 실제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이제 물품과 그 가격에 따라서 최종 이제 보험료도 정산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급보험은 이미 얘가 한국을 출발했어요. 출발한 지 한 이틀 됐는데 아직 사고 안 났어요. 그리고 아직 사고가 안 났고, 사고가 났다고 할지라도 이 사고 난 거를 우리 아무도 몰라야 돼요. 사고가 안 났거나 사고가 난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나 보험 가입해야지 라고 해서 A보험사 가가지고 이미 출발은 했는데 이거 소급보험으로 가입할게요 라고 하면 보험기관이 우리나라를 출발할 때, 그러니까 이제 신약관의 어떤 보험 게시일에 따르면 얘가 최초로 움직인 때 이렇게가 되겠죠. 소급해서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게 소급보험이 되겠고요. 개별보험은 포괄보험의 반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코텀지와 무역보험을 우리가 좀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인코텀지에서도 우리가 어떤 보험 계약 의무가 있는 규칙이 있었죠. 바로 CIF와 CIP였습니다. CIF에서는 우리가 그 보험의 레벨을 A, B, C로 나눌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신약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ICCA, ICCB, ICCC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all risk라고 해서 가장 범위가 넓다. 가장 많은 위험들을 보험자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됐을 때 이거를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얘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점점점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IF에서는 ICCC, CIP에서는 ICCA로 하게끔, 그리고 송장 가격의 최소 110% 이상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죠. 중요한 거는 우리 보험자의 의무 중에서 증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증권은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서 반드시 증권을 줘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뒤늦게 야 보험자야 너 나한테 증권 안 줬더 하면서 클레임 제기를 하면 보험자는 그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인코텀지에서는 CIF하고 CIP에만 이제 보험 계약 의무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매도인에게요.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FOB예요. 여기 수출자 회사, 여기 매도인 회사, 여기는 매수인 회사고요. 그러면 아무도 보험 계약 의무가 없죠. FOB 규칙 하에서는 언제부터 위험과 비용이 이전이 됩니까? 바로 배에 물건이 실린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위험과 비용이 이렇게 이전이 되죠. 그러면 각각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은 좀 머리를 쓸 필요가 있어요. 매도인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가는 길에 길이 시원찮은데 여기서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난 이만큼만 내가 알아서 보험 계약해야지 하시면 해도 돼요.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배 타고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고 발생하면 내가 그거 다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냥 나 스스로 보험 가입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인코텀즈 예를 들어서 CIF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코텀즈 CIF 규칙으로 우리가 무역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CIF로 무역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럼 CIF에서는 ICCC로 보험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인코텀지에서는 정하고 있죠. 근데 이 무역 계약을 봤더니 대금 결제는 또 신용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신용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험 증권 내세요. 근데 ICCA로 계약한 보험 증권이어야 돼요.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신용장에서는 줄여서 LC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인코텀지 규칙에서는 C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신용장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인코텀즈는 법이 아니라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CIF를 쓰면서 인코텀즈에서는 C 조건으로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합의해서 B로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신용장은 반드시 지켜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신용장 할 때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너무 이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하나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67페이지에 출제 유형 파악하기가 있고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신약관 B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시일과 종료일. 자, 개시일 보시면 누가 봐도 10월 1일이죠. 출발 최초로 움직임 때잖아요. 10월 1일이 개시일이 되겠고, 자, 이제 종기를 봐야 돼요. 종료일 첫 번째는 목적지에서 양하가 완료된 때 또는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과정에서 보관이라던가 할당 분배를 위해서 뭔가 양하가 완료되었거나 보관 용기를 위해서 컨테이너가 선택되었을 때 또는 목적항에서 양육이 완료되고 60일이 경과한 때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발생한 날에 보험 계약은 종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월 1일에 본선에 적재되었다. 이건 고려를 할 필요조차 없겠죠. 10월 12일에 수입국 목적항이에요. 여기 양하가 되었어요. 12일에 양하가 되었으면 이거는 우리 보험계약의 종기 중에서 목적항에서 60일이 경과한 때
양하가 되기 60일이 경과한때 이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60일을 카운팅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처음 카운팅할 때 00시부터가 아니면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해요. 그러면 12월 13일이 첫째 날, 14일이 둘째 날 이렇게 세보면 10월 달에는 19일이 남고 11월은 30일이죠. 그리고 12월 11일이 딱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이 양하가 완료되고 60일이 경과한 때가 되겠죠. 12월 12일이요. 자, 그리고 10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동이 보류 요청되었다. 이것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기간의 종기를 고려할 때 고려가 되는 사안이 아니고요. 12월 12일 CY에서 적재 차량이 출발하였다. 이것도 고려 대상이 아니겠고요. 13일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양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목적항에서 양하가 완료되고 60일이 경과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종료일은 12월 12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무역보험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보험에 대한 내용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들 위주로 해서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내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꼭 복습하시면서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